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 이 수치가, 땡땡 수치가 치매를 막고 고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수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치매 6편까지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냥 쓱 들어가지고는 그냥 지식이 휘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간단한 메모지 같은 거를 하나 놓고서 필요한 핵심 내용은 조금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처음 들으실 때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원뷰 해서 듣고요. 두 번째는,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서 본인들의 그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 영상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꿀팁 알려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도 좀 진지한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땡땡 수치가, 아까 결국 땡땡 수치가 치매를 막고 고치는 것을 결정한다. 그 땡땡의 답은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 그래서 몸속에 케톤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치매를 고치기도 하고,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치매가 호전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상태별 에너지 대사 요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하고 그 치매가 진행될수록 포도당은 쓰지 못하고 결국 케톤을 더 활발하게 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뇌세포에 생겨서 더 이상 포도당을 충분한 에너지 소스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체 연료로서 케톤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방이 분해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지방을 적절하게 대사를 되게끔 하고 거기서 이제 케톤이 만들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그러면 김 원장 말대로 지방을 열심히 먹으면 되겠구나. 요렇게 오해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지방만 먹는다고 해서 케톤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지방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는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살만 더 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놓은 식사법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을 먹으면 저절로 케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착각하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다른 평상시 식사를 그대로 하면서 지방만 많이 먹어서 몸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결국 그 지방이 분해돼서 간에서 케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간에서 케톤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케톤을 간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소스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간에서 케톤을 잘 생성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의 전체 세포에서도 포도당보다는 이제 케톤을 이용해서 대사 사이클을 돌리고 세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톤체, 케톤 바디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토아세테이트가 있고요. 분자 구조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방에서 지방산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나오고 요게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세토아세테이트고요. 이거는 이제 소변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출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요 이중결합이 하나 없어지고 이제 수소가 붙게 되면은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뷰티릭 액시드, 즉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어, 케톤 바디가 생기고요. 요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케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액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충분히 수치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세톤 같은 경우는 호흡기로 나가고요. 입에서 그 케톤 냄새가 날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세톤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아세토아세테이트랑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르산 요거 정도는
이 용어 정도는 좀 메모해서 좀 외워두시고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지방산이 돼야겠죠. 예, 지방산이 되고 이렇게 지방산이 되려면은 혈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죠. 이제 공복 상태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지방을 태워서 쓰려고 하면은 지방 그 이제 체지방이나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지방산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다른 걸로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특정한 조건,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이 지방산이 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간에서 비로소 지방산이 케톤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토아세테이트나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같은 케톤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혈관으로 가게 되고 혈관으로 간 다음에 혈관을 타고 이제 뇌 조직으로 가게 되고 뇌 조직에서 다시 이 케톤체가 이제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방이 충분히 분해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음식으로 이 지방산이 잘 들어가 가지고 간을 거쳐서 다시 혈관을 거쳐서 뇌까지 이렇게 오는 이게 순환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방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런 지방산이 그 간세포로 가서 결국에는 그 BHB 이게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예요. 요게 이제 혈관으로 다시 가고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이 돼서 비로소 포도당이 못 들어와서 이제 굶고 있던 뇌세포가 이제 에너지를 태울 수 있어서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BHB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핵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특정 단백질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을 시키고요. 세포 재생을 시키고 결국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고 재생이 되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즉 시냅스 가소성이 개선이 되면서 인지 기능이나 뇌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이용한 케톤이 형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언어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인지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이유가 이 BDNF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용어가 낯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산이 간으로 가서 케톤체를 만들고 이 케톤체가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세포의 그 시냅스, 신경 연결망을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다시 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치매나 기억력 개선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DNF가 뭐냐? 그래서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해서 한글로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냅스 가소성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케톤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매나 기억력 장애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분이니까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케톤이 간에서 만들어지고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인슐린 수치가 낮아야 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은 지방을 자꾸 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자꾸 살이 찌고 지방이 늘어나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혈당이 낮아야지 되고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바로 저탄수화물 식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잎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충분한 지방을 공급해줘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냥 일반 식사를 하면서 지방만 많이 먹는다고 절대 케톤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화 혈색소가 5.6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슐린이 29로, 기준치는 24.9인데 29로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도, 혈관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도 20.03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런 분들은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방만 많이 먹는다고 이게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자가 심할 때는 인슐린이 330까지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1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슐린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꼭 낮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를 이제 꾸준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충분히 낮아야 되고, 물론 당화혈색소가 낮더라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슐린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서 당화혈색소가 우리가 목표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치매가 좀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5.1 이하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혈당 관리하고 저탄수화물 식이 그리고 좋은 지방을 먹는 식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1 정도 되면요, 평균 혈당이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 혈당을 100 이하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혈당을 100 이하로 맞추면 대부분 좋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는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슐린을 낮추고 당화혈색소는 5.1 이하로 맞춘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컨트롤이 있고 MCT 오일만 먹은 사람이 있고 MCT 오일하고 그 혈당을 같이 먹은 사람의 혈당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혈당을 먹었으니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굶거나 MCT 오일만 먹은 사람은 혈당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인슐린 수치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제 그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면서 MCT 오일 위주로만 먹어야지, 탄수화물하고 MCT 오일을 같이 먹으면은 혈당도 오르고 인슐린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 들어간 지방이 오히려 케톤으로 전환돼서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나 이런 피하 지방으로 오히려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비교인데요. 컨트롤 그 대조군하고 MCT 오일만 먹었을 때는 이 BHB가 케톤인데요.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초기에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글루코스 그 포도당하고 MCT 오일을 같이 먹으면은 케톤이 생성되는 속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톤을 빠르게 뇌에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그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탄수화물 식이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케톤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당 검사 하듯이 그 스틱이 있거든요. 혈당 검사 기계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검사를 해서 케톤 수치가 1.5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하면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스틱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한 번 검사하는데 한 1,5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런 제품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자신의 케톤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케톤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다시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죠. 그게 뭔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리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혈당하고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방을 먹어야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방도 같이 먹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탄수화물들, 그렇죠? 주로 밀가루, 그 다음에 뭐였죠? 떡이었죠?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기억력 나쁜 사람,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면, 잔치국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드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밥이 많거나 이제 그 김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무지에 설탕이 들어있기도 하고 밥 양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설탕 당연히 안 됩니다.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서 케톤이 이용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액상과당이나 설탕, 이런 음료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파는 이런 액상과당, 옥수수 콘 시럽 있잖아요. 옥수수 액상과당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밥도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한 숟갈 정도 드시고, 잎채소하고 기름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케톤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이 분해되어 결국 케톤으로 이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지방이 분해되기 때는 이제 지방에서 먼저 지방산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지방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수자에 따라서 1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장세 지방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6개에서 12개를 이제 중세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6개 이하를 이제 단세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먹는 거는 장세 지방산하고 중세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그 탄소수가 많아서 길면은 이걸 쪼개서 들어가야 되고, 특별한 그 실어 나르는 운반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먹는 것보다는 이 중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송체도 필요 없고, 흡수도 빨리 되고, 간에서 빠르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뇌 속으로 빠르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엄 체인 패티 엑시드, 중세 지방산을 식사 중에 꼭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능은 한데 이것보다는 중세 지방산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케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세 지방산을 드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중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이제 분해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케톤체 BHB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가 형성이 되고 이게 혈관을 타고 바로 이제 뇌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이용이 되고 아까 BDNF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냅시를 뇌 가소성을 활성화시켜서 뇌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아주 단거리로 지름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LCFA 롱체인 이 장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갈 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는데도 힘들고 분해돼서 들어가고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게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미토콘드리아 들어갈 때도 특수한 셔틀 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셔틀 버스가 바로 카르니틴인데 이게 있어야지만 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케톤이 형성되는 게 장세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장세지방산보다는 중세지방산, 미디엄 체인 패티 엑시드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세지방산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은 살만 찔 수가 있어요. 복부 지방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세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될 때도 림프로 가가지고 한참 림프로 가가지고 림프 순환이 또 속도가 느리거든요. 여러 이제 말초 순환을 거쳐가지고 이제 돌아서 이제 간으로 가게 되는데 그 MCT 오일 같이 중세 지방산은 간 문맥으로 다이렉트로 지방으로 그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바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BHB, 베타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가 형성이 돼서 이제 혈관을 타고 바로 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MCT 오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세 지방산은 이렇게 느리다. 그런 큰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점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바로 MCT 오일이고요. MCT 오일 30에서 60g을 매일 드시라는 거고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절반 정도 먹은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세지방산은 6번에서 12번까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8번하고
10번이 많은 제품, 특히 8번이 많은 제품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현재 이 제품은 또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더니 금방 품절이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MCT 오일을 따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C8이 많은 MCT 오일을 꼭 구매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이제 케톤을 만드는 능력을 보면은 코코넛 오일을 농축시킨 게 MCT 오일이거든요. 코코넛 오일은 이 정도 케톤이 형성되고 섞여져 있는 C6부터 C12까지 섞여 있는 거는 이 정도 케톤이 형성이 되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케톤이 형성이 되는 거는 C8 MCT 오일이라는 거.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C8번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케톤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은 섞여져 있는 MCT 오일보다는 C8번 MCT 오일이 훨씬 더 케톤을 잘 방출을 하게 만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MCT 오일을 먹을 때도 이게 갑자기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나 배가 보글거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티스푼 2개 정도 일주일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티스푼 3개 이러면 이제 테이블 스푼 하나 정도 되고 대략 한 15cc에서 16cc가 큰 숟가락 하나거든요. 그거 우리가 이제 60cc 먹어야 되니까 뭐 4숟갈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적응해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먹다가 설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비가 있다면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적응시키고 만약에 뭐 너무 불편하면은 불편하지 않은 용량으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먹다가 적응이 좀 되시면 조금 살짝 늘려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MCT 오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은 뇌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케톤을 잘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포도당을 잘 이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케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낮춰야 되고 혈당을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식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가급적 MCT 오일을 먹는다. MCT 오일 중에서도 C8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김 원장이 이야기했던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식사법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중금속도 낮춰주고 혈관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도 낮춰준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치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케톤 그리고 MCT 오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치매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인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